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시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나와주셨고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신용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니 계속 지방에 이제 뭐 기조 강연 지방시대 이런 게 위원회니까. 많아서 월요일 날 대통령님 업무 보고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저희가 이제 첫 스타트를 끊다 맞아요. 보니까 정신없이 또 그런 준비 평가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조직 안에서? 저희야 뭐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거죠. 뭐. 근데 이게 지금 그 부처별 업무 보고까지 다 라이브를 돌리니까 평가가 바로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관세청장 정말 별로였어요. 아니 이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기존과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뭐 기존에 이제 다른 정권들 같으면 준비한 것만 딱딱딱 하고 어떤 뭐 어느 정도 그냥 살짝 예상되는 질문 이런 정도인데 이건 하나하나 다 그렇죠. Q&A를 다 상정을 해서 혹시 어떤 질문을 하실까 하다 보면 그게 한 뭐 60개 70개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졌겠어요. 뭐. 일선 공무원.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서로 이해도도 깊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순기능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죠. 어제 농림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 송미령 장관이 숫자 이런 거 살짝 하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농림부 당국자가 나서가지고 그 유전자 콩 있지 않습니까? 대두 뭐 몇 톤 들어오고 그게 뭐 기름으로 쓰이고 우리 먹는 두부에는 사용이 안 되고 그리고 뭐 그 대통령 100만 톤 감이 안 오는데 그건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뭐 그 트럭 몇 대 분량입니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제 그건 설명을 잘 못 하긴 하던데 여하튼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재밌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관료 혁신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일에 대한 게 쉽게 다가오죠. 이게 문서로 보면 보통 보도 자료 이런 걸로 보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어렵잖아요. 용어도 어렵고 사실은 금방 그림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형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티키타카식으로 말씀으로 주고받으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또 쉬운 말로 아무래도 설명을 하게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저런 대통령 모시고 한번 일해보시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한 Q&A 5, 60개 한번 회의할 때마다 어떠세요? 아니 뭐 일이야 재밌게 할 수 있죠. 오히려 그게 이제 일하는 맛이 나. 짜여진 각본대로 이제 업무 보고가 보통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업무 보고 준비를 주로 뭘 하냐? 이걸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통상 그래요. 몇 포인트로 할 거야. 업무 보고 준비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요거를 그리고 이제 문장 끝에서 단어도 끝나도록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줄과 줄 사이에 걸치지 않도록 뭐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쏟아요. 공무원 해보면 내용보다 형식이죠. 이거 예쁘게 만드느냐고 그거 하거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스타일로 하면 이거 할 시간이 어딨어. 내용 준비해야지.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내용 준비하느라 정말 공직자들이 정신이 없을 것 같다. 근데 부처별로 보면 그 예쁘게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만 보면 이거 국정원 거야, 법무부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다. 기존에 이제 자리 좌석 배치 이런 것들도 보통은 이제 보고하는 측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부터 정책실장, 수석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섞어서 하잖아요. 맞아요. 라운드로. 제가 혜택을 받나? 대통령님 왼쪽에 이렇게 해서 맨 옆에 앉으셨어요? 부위원장이시니까. 하여튼 이렇게 교차해서. 혹시 뭐 우리 모르는 거 하나 팁 하나 알려주시죠. 무슨 얘기 하셨는지. 뭔가 하여튼 말씀은 있으셨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 취재 편의점에서 단독 공개. 격려 주셨죠. 격려. 열심히 하시라고. 열심히 하라고. 원론적인 격려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충북에 땅 샀나? 용환이 형 땅 산다. 땅과 집이 있죠. 원래부터 옛날부터 아버지 사실 때부터. 훈식이 형이 어제 아주 훈훈했습니다. 훈식이 형은 놀란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여기서 훈시경을 말씀하시나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열심히 광고부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혜택만 여러분들께서는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가 무려 60만 명 이상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 그리고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도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시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 있거든요.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혹시 뭐 위원장님 어떻게 인터넷 바꿀 때 안 되셨습니까? 아마 바꿀 때는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8만 원 한 브랜드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저 폰하고 결합돼 있어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혁신이 필요해요. 예, 자 108만 원 바로 쏴드리니까 인터넷 이 기회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통일교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예. 그 정치인들은 표가 되면 다 만나시잖아요. 근데 만나다 보면 또 막 뭘 또 주고 그렇게 주다 보면 막 여러 가지를 받아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재수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하고 물론 이제 본인 통화해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거리낌 없다. 뭐 저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뭐 일체 걱정할 게 없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현재 본인 취재 중이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중에 있고 얼개는 얼추 다 돼서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먼저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이 의혹은 특검이 더 키웠어요. 김건희 특검이. 네. 그러니까 올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런 진술을 했으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윤영호 진술에 의한 건데 권성동 의원은 구속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아예 수사를 안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던지 아니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바로 사건을 이첩을 했어야죠. 국가수나 어디에. 네. 그렇게 했으면 진작에 의혹도 해소될 사람도 제가 보기엔 상당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름이 거명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름이 지금. 의혹만 더 크게 키운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 최악은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한 뭐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금품을 건네줬다는 시기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7년에 지나서 공소권 없다는 결정은 제가 보기엔 최악입니다. 그거는. 최악이다. 네. 왜냐하면 그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이거 시효 흘려 보냈네. 여권 인사라고. 근데 원래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체 판단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윤영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거기서 끝. 뭐 진짜로 주고 받았는지까지 조사가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고함을 밝힐 기회도 없어져요. 만약에 그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효가 안 지났다면 그나마 수사를 해서 그게 아니다. 내지는 뭐 윤영호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의 증거가 없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최선일 텐데
특검이 왜 일처리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개개인들이 뭐 받았다 안 받았다는 수사 영역이니까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네. 지금 전재수 장관이나 정동영 장관 등등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믿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알리바이라고 그러네. 그날 그 시각에 어디 있었다라든지 네. 또 누구랑 동행해서 갔다든지 이런 네.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나머지 수사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 결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왜 윤영호 씨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했다가 또 입을 다물고 있다가 네. 나중에 법정에서 다시 얘기를 했다가 최후 진술에서는 또 안 했을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또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이 뼈아픈 일일 수도 있잖아요. 현직 장관이 이제 사표를 내게 되는. 네. 그런데 강력하게 원칙론적 입장을 표명하셨잖아요. 일단 이렇게 봅니다. 큰 틀에서 윤영호 씨 진술 하나로 김건희 특검이지만 3대 특검 전체가 부정될 수도 있는, 즉 꼬리가 몸통을 완벽히 흔들 수 있는 건으로 네. 또 실제 재래식 언론이라고 표현했죠. 유시민 작가가 상당 부분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런 식으로 깽가리를 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표방하지 않으면 비정상의 정상화, 아직도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가리고 막는 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네. 이거 완전히 이 본말이 전도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네. 또 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종교가 정치 영역에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네. 국민적 폐해가 됐다. 그러니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네. 처벌해라라는 말씀. 예. 동기 목적은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재수 장관의 이제 본인 해명에 따르면 그 특정된 날짜에 천정국 윤영호 본부장을 만난 게 아니라 성당에 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계와 관련해서는 30살 이후에 그 시계를 차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돌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그 해명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이 해저터널 공사, 한일 해저터널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 오늘 아침에 현대종교 이사장인 탁질 교수님이 이 MBC 라디오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직접 현장에 가 보니까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 해저터널 만든다라고 해서 펌핑해서 뭔가 그 후원자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재수 장관은 이 한일 해저터널 공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은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치인들의 말에 대한 신뢰도는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전재수 의원의 어떤 인격을 아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할 텐데, 네. 문제는 결국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만 지금 나와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말이라는 거는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시기가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시기와 관련해서 그러면 보강할 증거가 있냐? 네. 예를 들어서 그 가평을 그 시기에 갔다라든지 아니면 출납장부에 통일교 네. 본부에 있는 출납장부에 현금 인출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줬다는 명품 시계에 구입 내역이라도 확인이 돼야 더 그렇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말밖에 없는 것이고 네. 결국엔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수사를 지금 국가수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국수본. 그렇죠. 네. 국수본. 네.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제일 열심히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검 후보 추천하겠다. 본인 특검에 출석이나 좀 하고 뭘 특검 주장을 하라고 그래요. 본인은 특검에서 부르는데 왜 안 나가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특검을 하재요? 아니, 본인은 뭐 새벽 오밤중 다 제안했는데 특검이 안 받은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특검에 출석도 안 하는 사람이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건 그건 모순이고. 예. 어쨌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뭐 저는 워낙 작은 목소리인데 이른바 민주당이 세개 특검에 대해서 종합 특검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요 사안을 어떻게 할 거냐. 거냐, 조정을 할 거냐. 네. 그러면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거냐. 뭐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이걸 별도 특검을 할 거냐, 아니면 네. 특검을 아예 안 받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냐. 결국엔 수사는 남았는데 그 수사를 어디서 할 거냐가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쪽에 동기 목적은 변론으로 하고 네. 그 8월달에 이제 진술했던 것을 최근에서 네. 법정에서 이제 말을 했다. 그랬을 때 윤영호 씨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 분명한 목적 하에서 이제 일부러 법정에서 말을 했을 것인데. 네. 그러면 정권이든 이재명 정부든 무슨 누구 인사든 하여튼 이에 대해서 뭐 플리바게닝 성격이 되든 뭐를 기대하지는 않았을까 네. 혹시라도 그런 여러 가지 추정을 해봅니다만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엄정하게 그리고 또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장에게 이런 거 검토했느냐 어떤 조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게 세 번째 코멘트였을 거예요 아마 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가장 당황한 사람은 제가 추정할 때 윤영호 씨였을 것 같아요. 본인의 목적 의도하는 방향성과 다르게 가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겠다. 네. 이걸 뭐 소위 재래식 언론 등등에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뭐를 뭐 겁박하듯이 댓글에도 뭐 그런 게 있던데 네. 대통령이 무슨 통일교를 뭐 겁박하듯이 말을 못하게 한다. 그건 택도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걸 결단할 때에 한번 그 생각을 보세요. 네. 누가 어떻게 나와서 다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살점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전재수라고 하는 현직 장관이 옷을 벗게 됐잖아요. 어찌 됐든 네. 뭐 죄를 졌다 안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 당시에 통일교 교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룰을 바꾸면서 그렇습니다. 한 달만 내도 뭐 투표권을 주고 이런 것들로 해서 신천지 통일교가 22년 들어왔다라고 10월부터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특검 수사에 따르면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특검을 하자 다 좋다 이거죠. 네. 만약에 공식적으로 받고 가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누구는 뼈가 발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육참골단이라는 말도 있듯이 엄정하게 간다라고 네. 했을 때 과연 국힘이 지금 그대로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힘 내에서 대표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뭐 특검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럼 이 건을 놓고 어떻게 민주당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하게 되면 다 하는 거죠.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이들이 네.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사실상 민주당 게이트다. 통일교 게이트가 아니라 전재수가 결국 의혹을 못 견디고 물러난 거다. 이제 이건 사실은 좀 자기들이 이제 이런 프레임을 짜는 거다. 근데 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주장한들 우리 국민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잠실 모 호텔에서 네. 참어머니 한학자 총재가 간부들을 모아놓고 하는 발언이 있잖아요. 네. 대놓고 누구를 지지해라라고 발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윤영호 씨 통화 내용 같은 게 오픈된 걸 보면 조직적으로 뭐를 지원한다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자, 더 이상 뭐를 입증을 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전주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전주에 62% 긍정 평가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56%로 사실상 에이펙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 평가 34%로 올랐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PK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잘하고 있다 52, 잘못하고 있다 35 이렇게 됐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잘하고 있다 47, 못하고 있다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서울이 잘하고 있다 53, 잘못하고 있다 37, 인천 경기 잘하고 있다 56, 잘못하고 있다 36 이렇게 됐고요. 세대별로도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많이 앞서고 있다. 6%포인트 하락했다라는 것이고요. 사유는 역시 긍정평가는 외교 28%, 부정평가는 경제민생 15%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 26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는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42, 그리고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36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물었습니다. 현 재판부를 통해서 재판을 지속해야 된다 40.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이관해야 된다라는 것이 40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어제 NBS 조사 나온 것과 같은 동기간에 했는데 이제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소위 어느 게 이제 튀는 조사다 이런 건데 네. 지금 죄송하지만 딱 보수 진보 그 표본만 한번 봐주세요. 보수 진보. 네네. 그러니까 네. 보수 지지층 응답하는 그 숫자가 내란 전담, 있거든요. 내란 전담. 아니 전체에서 잠시만요. 응답한 지금 한 1,002, 네. 3샘플인데 보통 네. 보수 지지자, 진보 지지자 그게 항상 네. 나오거든요. 지금 전체가 1000샘플이고요. 네. 보수 305, 네. 중도 325, 네. 진보 260, 자, 모름 그러면 무응답 110. 보세요. 1,000샘플인데 네. 보수 305, 진보 20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260. 260? 예. 300 보수는요? 보수 305, 305. 그러면 진보 45 260. 차이네요. 그죠? 예. 45 차이. 그럼 1000샘플이니까 4.5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가 5%, 중도가 7%, 진보가 2%. 그다음에 모름 무응답이 19%. 아니 그 전체 응답자의 그러니까 성향에서 정답자. 45명이 응답률에. 이제 보수 조금 더 중에 많다. 네. 조금이 아니죠. 사실은 오차범위 훨씬 밖으로 많은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네네네. 여튼 MBS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에 했는데 그 특이하게 진보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같은 전화 카티 방식으로 아마 했을 건데 그렇게 보면 이 동기간에 이 정도로 6%가 오른 조사가 있고 5%가 떨어진 조사 6%가 부위원장님 떨어졌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잘못 봤는데요. 조사 완료 사례 수는 보수가 302, 중도가 326, 진보가 261, 모름 네, 응답 거의 거절이 111. 비슷한 그다음에 아까 제가 네네. 말씀드린 것은 가중 적용 사례 수입니다. 네네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요. 네. 여튼 일희일비할 저기는 아니고 같은 기간에 분명히 결과 값이 너무나 현격하게 다르잖아요. 하루 사이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나온 조사에서 내란 전담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다는 점이 저는 좀 주목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1000샘플에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6% 하락한 거니까 오차범위 내긴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3.1 정도 주니까 6%면은 오차범위 가까스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 1, 2%가 아니고 6%가 하락했다고 하면 정치 성향별 응답률이 차이가 나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락 원인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될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사 시점에 비추어서 이른바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은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일부 반영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짜상. 이번 주 초에 끝났겠죠 조사가. 그러니까 조사는 12월 둘째 주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가 그럼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니까 일부 반영. 그러니까 끝에 살짝 반영된 것일 텐데 글쎄요 그게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역시 지금 가장 그래도 취약한 점은 민생 경기예요. 이게 조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수출 기업들이 잘 나가는 거지. 지금
민생은 어렵기 때문에 요게 지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여론조사는 어쨌든 저희가 추세와 흐름을 보는 것이지 뭐 이게 딱 뭐 고정된 것은 아니다. 또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그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박선원 의원이 어제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고문하는 그다음에 노상원 팀인 거죠. 고문뿐만 아니라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협상, 포섭,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 자백 유도, 약물 투입. 그 약물의 내용도 너무 전문적이에요. 벤조디아제핀, 펜토날, 나트륨, 프로포폴은 저희가 잘 아는 거고, 케타민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 저항 의지를 약화시켜서 거짓 진술을 유도한다. 뭐 이런 것까지 너무 끔찍해요. 이 보도 자료에 나온 이 문건을 보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직도 미진한 이 내란의 수사가 좀 필요한데 이번 주에 내란 특검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도 밝히지 못한 이 미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그 내란 재판부 직위원 재판부에서 뭐 귀찮아서 답을 하지 않는다 등등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중계된 게 그 정도입니다. 중계된 건 비교적 최근이고 네. 그러면 중계되기 전에는 태도들이나 내용들이 어땠을까는 아마 거의 그림이 머릿속에 선하게 그려지는 내용들이죠. 네. 노상원 관련해서 이제 많은 그 블랙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훨씬 끔찍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검증을 못하니까 말하기가 못해서 어려운 얘기들이고. 대략 어떤 내용들인데? 뭐 지금 요원들에 대해서 요원들의 그러니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하는데 국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요원들은 자기들 부하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부하들도 그렇게 파리 목숨 취급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일반 국민은 다 그냥 수거 대상 뭐 그 정도의 수거 대상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각종 기법들이 나와요. 실제 생각지 못하는 무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박선원 의원과 평소에 이제 많은 이런 부분들의 교환도 하고 말씀도 들어보고 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잖아요. 정보위 간사로서 그렇죠. 지금 노상원 수첩 플러스 알파로 보면 굉장히 정말 끔찍합니다. 그 생각의 접근 출발부터 시작해서 내란의 동기에 많은 그 기여를 결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기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계속 그 내란 특검에서도 왜 내란의 동기를 추적할 때 노상원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동기에서 어떻게 하게 됐느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상원의 답변 태도를 보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뭐 귀찮아서 답을 안 하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태도. 그래서 그 직위원 재판부가 형량을 아주 세게 구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세게 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항소심에서 진실 고백을 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근데 형량이 길어진다고 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아닐 거라고.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형에 있어서 뭐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노상원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무기징역이 나오던 뭐 25년, 30년이 나오던 이 사람들은 그냥 I don't care예요. 어차피 뭐 아무리 형을 줄여봤자 살아생전에 나오기는 어려워. 그 형길 채우고 출소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아요. 중간에 어떤 정치적 변동 상황이 생겨서 풀려나는 거 외에는 기대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야. 근데 형사 처벌 중에 가장 위화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떤 공포심을 줘서 삼가하도록 만드는 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겁니까? 사형이죠. 사형. 근데 사형을 집행을 안 하잖아. 확정이 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니까. 1997년도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저런 태도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알아서 해 나 몰라 귀찮아 막 이런 태도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유 뭐 20년을 새 때리던 뭐 무기징역을 때리던 뭐 나중에 어떻게 요행수 바라는 거 외에는 뭐 없으니까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형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게 확정될 경우에는 진짜 집행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못 나오죠. 자기 죽을까봐.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정보 사령관 등등을 거치면서 굉장히 정무적인 게 발달돼 있는 사람 같아요. 보면 김충식 씨 왜 거기에 노용래 장군으로 이름 써 있고 봉투한 게 201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10년 전. 그때도 김충식 같은 사람들을 접하고 만났다.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 정무적인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흐름 전체를 기획하고 풀어나가고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아마추어스럽게 보이는 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치밀한 면이 있는 거죠.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국힘에서 막 일방적으로 옹호하듯이 얘기하고 또는 뭐 옹호는 아니더라도 전혀 엉뚱한 얘기들 할 때 보면 이들이 말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어땠을까? 당신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를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노상원 그림대로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하에서 그러면 노상원 입장에서 계엄이 성공했으면 본인의 위치가 뭐가 되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력의 3인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최소 넘버 3인자입니다. 어쩌면 2인자가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내란의 여죄를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종합특검으로 가야 되느냐. 특검 기간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국수본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마련할 거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조사를 계속 받고 하던 입장에서 저 특검의 조사도 받으셨죠? 그 종합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3대 특검 중에 뭐 최혜병 특검이 약간 이제 가지가 다르다 치더라도 어쨌든 최혜병 특검마저도 가다 보면 전부 V0로 귀결이 돼요. 김건희. V1이 아닌 V0로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양평 것과 내란을 묶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같이 맞물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에 대한 어떤 복수심, 반감 이런 걸로 비롯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같이 맞물리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단 종합 특검을 하되 지금처럼 블로킹하는 세력이 워낙 많다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숫자도 꽤 많이 보강하고 아주 단기에 신속하게 결론을 맺는다. 계속 길어질 수는 없다. 그거는 뭐 누구든지 길어지면 자연 피로감은 오게 마련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 팩트들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거 있으니 미진한 부분들 굵은 것들 위주로 해서 격가지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굵은 것들 국민적 의혹이 집중돼 있는 사안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에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님은 국수본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특검을 6개월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6개월을 더 하면 지방선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지금 뭐 아무리 서둘러도 이번 달 내로는 새로운 특검은 출범을 못하는 거고 다음 달인데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를 치르는 중에도 여전히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끝낸다 그래서 뭐 2, 3개월에 끝낸다 그러는데 사실 2, 3개월짜리 특검은 좀 그런데. 그렇죠. 그게 시간에 쫓겨서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특검은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간에 제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할 필요 없이 진짜 끝까지 판단하는 정신으로 상시적인 수사기관에서 이어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뭐냐면 특검을 꾸릴 때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과거의 특검을 보면 요번에 이제 특검에서도 그 문제가 노출이 됐습니다만 과거의 특검은 사실은 수사의 중심은 다 파견 검사예요. 파견 검사들이 중심이 돼서 수사를 이끌고 뭐 물론 경찰관들도 파견되고 다른 곳에서도 파견이 됩니다만 이제 돕는 입장이었고 근데
검찰이 이제 내년 10월 1일부로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번 특검도 기대보다 성과가 안 나온 게 그 원인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새로운 종합특검을 할 때 그러면 또 파견 검사를 받아서 할 거냐? 네. 잘 안 돌아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돌아가. 이번 특검도 봤지만. 네. 그러면 검사를 빼고 그러면 결국엔 경찰이 중심이 돼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국수본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수사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근데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보는 견지에서는 다른 건 아니고 그 김건희 같은 경우에 V제로로 상당 부분 내란의 동기도 V제로로 그렇죠. 기결이 되고 웬만한 어떤 비리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제 V제로로 기결이 되고 뭐 윤이 뭐를 받아먹었다 이런 얘기는 거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상태로 해서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이제 기소할 때 계속 검찰하고 또 이제 부딪히는 면이 있겠죠, 당연히. 여차하면 김건희는 그냥 자범. 우리가 곁가지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그게 자범스럽게 자꾸 연상이 되잖아요. 자범처럼 취급되면서 스물스물 경한 제 여러 가지로 그냥 분산되면서 스물스물 될지 모르겠다. 결국은 이렇게 합쳐지면서 내란의 직접적 동기가 뭐에 김건희 특검에 나온 거랑 이런 게 합쳐져서 결국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추정을 합니다. 지금 뭐 뇌물이 누가 보더라도 명징한데 뇌물로 기소하지 않고 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형량을 줄여서 대충 얼마 지나면 풀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내란과 관련한 김건희 V0의 어떤 그 혐의를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결국 집중해야 우리가 된다. 이채양명주라고 부르던 이런 것들도 결국은 김건희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란 저 비상계엄을 했다 등등으로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지금 비아폰을 김건희가 썼잖아요. 그런데 그 내역이 사실은 거의 오픈된 게 아니잖아요. 없어요. 박성재 씨 나온 것도 사실은 캡처해 놓은 게 지금 나온 거지 거죠. 통화가 복원돼서 뭐 그걸 내왔다 이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늘려서라도 결국은 이 내란의 직접적 동기가 김건희다라는 게 저는 종착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최소한 추정을 합니다. 그게 밝혀지지 않고 만약에 적당히 이게 상시적으로 가서 스물스물 간다. 그러면 윤은 어떻게 뭐 거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여기는 단죄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 앞에서 통탄하고 있는 여러 그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그 내란 특검 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기소를 했고 뿐만 아니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요. 한덕수도 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더기 기소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심우정 총장도 조사를 받았어요. 특검이 기소할 걸로 보세요. 저는 기소해야 된다고 봐요. 심우정 전 총장은 적어도 왜냐하면 그때 지기현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 검찰 내에도 특별수사본부가 있었죠. 거기는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명백히. 그때 박세현 고검장이 본부장이었는데 근데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찍어 누르고 즉시 항고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직무유기가 됐던 직권 남용이 됐던 직권을 이제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게 되든 뭐가 돼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으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이거는 저는 무리한 법 적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아폰을 썼잖아요. 그러면 심우정 총장이 왜 비아폰을 씁니까? 그리고 김주현 씨 역할 이런 건 지금 언론에 별로 안 나온 채로 이제 기소가 된 면이 있잖아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하고 12월 3일 밤 11시부터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통화하자마자 SNS에 올리고 나왔어요. 선동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 때도 당연히 관여된 게 당연히 민정수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비아폰으로 심우정 총장과 워낙 이제 특수 관계이잖아요. 같이 거의 뭐 오랫동안 근무를 일종의 하나의 패밀리처럼 쭉 그 커리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출동한다, 국정원이 온다, 검찰이 온다라고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직 명쾌하게 내란 특검에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에 부분, 내란의 앞전 부분, 그다음에 내란 당시, 그다음에 네. 그 이후 처리. 예.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대로 이후 처리 부분에 관련된 의혹까지 묶어 보면 네. 기소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래 그 검사장 18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저 대장동, 연판장. 예, 네. 연판장 사건 네, 네. 너무 길어가지고 3주 전만 하더라도 그냥 간다. 어차피 뭐 10개월밖에 안 남은 검찰 조직 문 닫을 거니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간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전보 조치, 그리고 이제 검사들은 강등 조치. 이제 이렇게 해서 검사장급들을 평검사로 이제 전보 조치 또는 강등 조치를 한 겁니다. 이제 왜 지금 이걸 했다고 보세요?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는 이게 촉이나 감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3주 전만 해도 안 한다 그랬는데 네. 지금 이걸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징계가 아닌 인사다라는 네.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갈릴 것 같아요. 법률적인 직급은 검찰총장 외에는 다 검사들. 같은 직급이니까 네. 이건 인사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난 전직 검사장들은 사표를 대부분 냈어요. 썼고 예. 고공검사로 발령이 난 정유미 지검장은 소송한다는 거죠. 소송할 거라고 전 예상을 했어요. 네. 소송하겠네. 근데 이제 그건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네. 될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또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글쎄 소송 결과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어떻게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볼지. 왜냐하면 근데 대통령령에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요게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정윤미 검사장의 판단인 건데 이제 법률 쟁송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현재로서는 확언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고 행정소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어떻게 네네. 보세요? 아니 예.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면 아마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걱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 TF도 지금 돌리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이런 것들은 많이 취합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미온적으로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을 때 많은 부분에서 분치를 하고 아닌 척하면서 심지어 승진에도 막 얼굴을 디밀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다 살아온 이력들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이제 희석이 돼가면서 막 머리를 쳐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분명히 그 목소리를 잘못 낸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네. 다른 모든 파트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각부 네. 다 마찬가지로 황당하게 해이해질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지금 이제 승진철이란 말이죠. 네, 네. 예, 경찰 인사 이런 거 막 승진을 해야 네. 처리를 해야 되는 연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분칠하고 나타나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하상 변호사가 신성한 법정에서 판사를 조롱하고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그것도 부족해서 또 유튜브에 나와서 막 욕설을 섞어가지고 사실 그 법원을 희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법원이 앞장서서 가차 없이 철퇴를 내려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없어요. 거기 그렇죠. 그다음에 마찬가지지만 검사들도 자기 이제 직분에 충실해서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연어회 술파티 위증 사건 거기에서도 그냥 입장문 발표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약간 공직기강 해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안 잡으면 반동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정부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자기 편이 많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편을 늘려야 된다. 네, 자기 편이 많아지거나 적어도 줄어서는 안 돼.
근데 늘려라 자기 편. 네. 이게 그 상대편이 점점 많아지거나 세가 세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전선을 넓히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원래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예상이 됐고 그거는 뭐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검찰은 당연한 거고 이제 법원까지 전선이 넓혀졌잖아요. 사실상. 자, 저는 잠시만요. 경찰에서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통일교와 연루돼서 전재수 전 장관을 포함한 3명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 현재 출국 금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었잖아요. 근데 석 달 이후인 11월에 내사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내사는 피의자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식 형사 입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국수본에 이첩이 된 상태예요. 근데 그걸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것이거든요.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정식으로 형사 입건을 했다는 의미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강제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피내사자 신분에서는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네요. 자, 앞서 말씀드린 3위는 전재수 장관, 그리고 임종성 전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렇게 3명입니다. 미래통합당이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거죠. 그때 국민의힘 비례. 그렇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JTBC가요 연일 2022년 지방선거와 당시 있었던 재보궐선거 때 박성중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김영선만 해주라고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김태우도 해주라 그랬고 그다음에 서초구청장 전성수도 해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등장인물이 많아요. 권성동 형님 술 한잔 하시죠 했다가 안 되니까 장제원 나왔다가 장제원도 안 되니까 윤석열 본인이 등판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 여사님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전성수 한 거다. 쭉 나오고 있어요.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당시에 국민의힘 그 윤석열 캠프에 계셨어요. 그분들의 내막은 모르지만 전성수 씨는 뭐 같이 회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서울시에 근무를 했었고 그 당시는 인천 늘공이시죠 원래? 늘공 출신이죠. 그리고 인천 쪽에 있었고 뭐 지금 오늘도 거론되는 그 국회의원 분 그 핵관 중에 한 분하고 아주 가깝게 있었고. 당시에 대합빌딩 9층에서 주로 일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정통 관료 출신이고 하니까 아마 이제 구청장 이쪽에 이제 나름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어디 파견 근무인가를 어디 민정 쪽에서 했나 뭐 그런 게 이건 부정확합니다. 기억이. 그런데 관료적인 어떤 느낌이었고 그 당시는 김건희 씨와의 어떤 연계 고리나 이런 건 알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나마 당내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확정된 곳은 그래도 양호하게 돌아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단수 공천은 다 꽂았다고 봐야 되나? 거의 다. 단수 공천은 거의 다 꽂았는데 상당 부분은 윤석열 김건희 목 그리고 윤핵관 목이 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 당대표 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당대표라고 하면 그 지금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이준석 그러니까 뭐 당대표 목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구체적으로 어디 뭐 이렇게 돌았었으니까 그러니까 단수 공천이 문제가 것이거든. 이건 뭐 경선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냥 꽂는 거니까. 근데 지금 다 문제되는 게 그런 단수 공천 지역이에요. 대부분. 자 그러면 이게 전방위적인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기한이 없어요. 이것도 기한이 거의 다 닥쳤.
이게 사실은 초반부터 우리가 이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그렇죠.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아니 제가 그리고 계속 이걸 왜 업무방해로 기소를 안 하냐. 이거 해야지. 특검 왜 이거 업무방해로 기소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용남 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좀 답답하다. 막판에 이게 또 막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되겠다, 터트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JTBC에 녹음 파일을 건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랙으로 보면 이제 바른정당 계열로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찐 윤핵관 그룹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죠 처음에. 그런데 이제 일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인수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수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것과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뉴스에 알려지는 그 배후에 있는 일들과 뭐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어쨌든 서초의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그 동네 상황은 내가 가장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서초 쪽을 보면 조은희 구청장이 이제 국회의원이 나중에 되고 오세훈 시장하고 갈등 관계가 있고 막 했다 보니 서로 서울시장 경쟁을 하면서 갈등 관계가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있었는데 거의 그러니까 단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죠. 구조로 보면 워낙 좋은 동네니까 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냥 당선되는 지역구니까. 그래서 그때도 희한하게 그렇게 국힘 후보만 되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이 단수 공천이 많았어요. 그때 강남과 서초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사실은 경선을 해야 되는데 강남 서초 양쪽이 다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가 의외의 인물들이 다른 평도 있었고 거기도 단수였어요. 단수였어요. 그래서 뒷말도 많았던 거죠. 거기가 여론조사는 거의 맨 밑이었을 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강남 서초 구청장들 저는 이번에 전성수 씨가 서초구청장인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 강남구청장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지금 단수 공천을 파야 된다. 왜 단수 공천을 받았는지. 왜냐 김상민 검사만 하더라도 그 억대의 그림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단수를 받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뭐가 와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겨우 억대니까 공천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좀 더 써야 됐다. 겨우 1억 얼마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이 안 됐잖아요. 좀 더 써야 됐다. 확실하게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왜 수사 안 하냐. 일단 업무방해로 기소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사이즈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예고한 것만 하더라도 강원도, 충북, 경남 많다 할 얘기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명태균 씨도 사실은 그렇게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거를 해야죠. 사실 이 지경이 됐으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대선 캠프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 뭐 그런 것들로 입증해서 어떤 자리가 주어지고 공천이 된다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최소한 분명히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데 일했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니 저야 뭐 이제 때려친 거지만 일부는 그런 구조가 아주 턱 밑에 있는 몇 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뭔가의 특수한 매개 고리 그게 사람이 됐든 뭐 물건이 물질이 됐든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속에서 그게 일상화돼 있던 정권이었잖아요. 많은 의심이 분명히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직 수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견적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적당히 덮을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완전히 자중질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요새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동접이 올라가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완전히 친장계와 친한계의 일전이 그 당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하여간 끝나야 끝나는 게임이 될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요 직전 방송에서 그거에 대해서 묻길래 제가 그냥 짧게 대답했어요.
장도혁 화이팅. 화이팅 하시라. 동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의견 일치. 네, 장동혁 화이팅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그 아까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이제 그 지방선거 부분 말씀하시면 이제 특검하고 맞물린 거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현장을 이렇게 많이 인사 다니고 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입니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민생으로 치러지는 선거죠. 지방 행정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 트랙을 정확하게 돌려놓지 못하고 민생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걸 계속해서 그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흑화를 넘어선 악마화가 여전히 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을 제 페이스북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아무리 일 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고 어떤 멘트를 달아도 그 밑에 보면 여전히 악마화된 그 코멘트가 난무를 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제가 뭐 다 차단하고 삭제하고 뭐 이런 저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틀에서 그러면 아무리 민생을 얘기를 해도 그런 거 한두 방이면 민생이 이 굉장히 일 잘한 게 크게 부각이 될 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담 민생으로 빨리 전환해야지 그 중도표를 잡지 이 부분도 이론상 저는 뭐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 현장을 뛰는 입장에서 동의를 하지만 현실로 들어가 보면 이 악마까지 돼 있는 이 프레임 이 비정상의 정상화 트랙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계속 그게 물타기가 돼서 효과가 거의 거두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 떠나서 지금 그 내란 청산, 민생 회복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저는 조금 민주당 특히 범여권은 국민의힘과 많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지난 겨울에 정말 그 은박 담요 쓰고 그리고 응원봉 하나 딱 가지고 비체혁명 한 거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광장에서는 목소리가 셌지만 현장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부 다시 또 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도 좀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 김건희 씨 측이 고소 고발했던 역술인 채용한 거 제가 작년 1월에 올해네요. 올해 1월에 이제 공개하면서 바로 고소고발 당했던 역술인. 거기서 이제 피해자가 둘로 적시가 돼 있어요. 한 명이 김건희고 한 명이 역술인으로 돼 있는데 제가 농담을 했죠. 그 김건희 씨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저 조사했느냐 라고 이제 농담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죄 받으셨군요. 무혐의죠. 무혐의로 어제 경찰에서 이제 통지를 받았는데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드리고 그 과정에 정말 죄송한 건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사를 또 참고적으로 받고 막 하잖아요. 저 때문에 패 끼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하여튼 단호하게 정면으로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친한 변호사 형님께 여쭤보고 막 이런 건 있었어도 시간 뺏기고 열정 뺏기고 다 노력이 품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이런 무도한 자들한테 돈을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혼자 막 디립다 자료 정리하고 뭐 해서 왔는데 하여튼 다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특검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특검이 부르면 출석은 하자. 이준석, 한동훈. 이준석, 한동훈 출석은 하자. 학교는 가자. 출석은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출석도 안 하면서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출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